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회동하고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을 삭제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주요한 정치 현안을 정치인들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또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 기조를 중증 치료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 위주로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12월 7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퇴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죠? 네,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방통위 공백을 맡을 수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던 검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하필 또 검사냐 이런 비판들이 일부에서 좀 제기가 되는데 지금 방통위 현안에서 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넉 달 정도 남았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고 또 심의하는 문제에다가 대형 포털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이 되는 건 당연히 여러 법률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을 근거로 규제를 하거나 또 시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을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임명되자 야권에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네, 여당은 환영하면서 야당에 인준 협조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특수통 검사가 웬 말이냐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좀 않지만 또 한 번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 제2의 탄핵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할 수도 있겠군요. 또 이번에 함께 단행된 인사에서 국가보훈처 차관은 연평해전의 영웅이 발탁됐죠? 네, 국가보훈부 신임 차관에 이희환 해군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이희환 대령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에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습니다. 아시지만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에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입니다. 윤영아 정장을 포함해서 우리 측에서 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희환 신임 보훈부 차관은 당시에 윤영아 정장이 전사를 하자 25분 동안 이 교전을 지휘를 했고 결국 북한의 포탄에 맞아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이희환 차관의 발탁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한 이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설립 취지에 맞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 위해 희생한 분. 이게 이번 인사 취지군요. 네. 다음 소식 알아볼게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고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부산인가 좀 짐작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사실 이 엑스포 유치 결과가 예상보다 좀 훨씬 더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이 실망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 등 수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이은 부산 발전이 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산 발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부산 방문에는 재계 총수들도 대거 동행을 했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 등 총수들이 대거 동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윤 대통령과 총수들은 부산의 이 깡통시장, 재래시장을 찾아갔는데요. 사실 시장 가면 늘 하는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빈대떡 먹고
먹고 어제도 이른바 이 먹방 장면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서는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윤 대통령을 보려고 온 부산 시민들에게는 외국 투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 투자를 더 많이 받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다음 주 총파업 투표를 앞두고 밤새 철야 시위를 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그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밤에 철야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요. 의협은 이와 별개로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좀 당장 중단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좀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늘려야 한다는 정부 또 일방적인 증원이라면서 반대한 의사단체들이 맞서왔는데 지금 좀 상황을 보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점점 좀 의사들의 반발만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뭐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제 공감대는 다들 있는데 네.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늘리나 이게 이제 이견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을 하고 오는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해서 정부도 좀 현재 물러서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데요. 필수 의료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의대 증원이 반드시 관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협 총파업 투표가 의협이 협상 결렬을 전제로 사실 정부와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분명히 그 핵심 쟁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양측의 뭐 강경한 대응 분위기는 사실 좀 서로 있지만 한쪽에서는 접점도 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부와 의협의 제20차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의사의 법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사협회의 지적에 정부도 공감을 한다 이렇게 좀 호응을 했습니다. 의사의 법적 부담을 줄일 방법을 정부가 그래서 함께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이런 접점을 좀 시작으로 양측이 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들은 좀 무엇보다 좀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주식과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 많이 있죠.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유튜브만 당장 열어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본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이걸 악용을 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주식을 대거 먼저 산 후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SNS에서 자신이 산 주식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막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정작 자기는 먼저 다 팔아버리고 나오는 거죠. 금감원이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람 2명을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를 믿은 네. 사람들은 되게 억울하겠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챙긴 부당이득 얼마나 되나요? 네, 모두 억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명 중에 1명은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경제 전문 유튜버라는 사람입니다. 또 1명은 유명 투자방의 운영자인데요. 먼저 이 경제 전문 유튜버라는 사람은 이름만 검색을 하면 또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주식을 대거 산 뒤에 사람들에게 추천을 한 뒤에 자신이 먼저 팔고 나와서 1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투자방 운영자라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3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당국은 확인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을 해서 이런 일을 좀 벌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뭐 너무 쉽게 이런 정보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정보다 너무 확실하다 이런 말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좀 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소식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겪는 골칫거리 층간소음입니다. 뉴스에서도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10배나 늘었다고요? 네, 그런 뉴스 저희도 좀 사실 많이 전해드리는 편인데요. 그 층간소음 갈등이 뭐 폭력이나 뭐 심하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상황 뉴스로 좀 많이 전해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5년 사이에 10배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2016년에 11건에서 2021년에 110건, 정확히 10배 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층간소음 민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좀 뛰거나 뭐 걷는 바닥의 충격음이 좀 가장 많았고요. 또 의자나 책상 같은 거 이런 무거운 물건 끄는 소리 이런 게 가장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만든 이 건설사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2만 7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상위 100개 건설사의 대부분인 87개 건설사에서 이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건설사들은 최근에 이 층간소음 문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뭐 대폭 자재를 보강한다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딱히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발언은 사실 없죠. 건설사들은 뭐 사실 손을 좀 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아마 비용도 좀 더 들어갈 네. 거예요. 저 네, 보강을 하려면.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도 사실상 책임을 못 지면은 정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분명 정부 도움을 요청할 그 수단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용자들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통계로 보니까 한경부 산하단체가 접수한 관련 이 층간소음 민원 대부분은 전화 상담만으로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 실제 소음 측정까지 실시를 한 경우는 3.7%만 해당이 됐습니다. 네. 이런 통계는 결국 뭐 층간소음 문제가 생겨도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층간소음은 사실 당사자들끼리는 전혀 사실 좀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 뭐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당사자들이 해결도 못하고 뭐 억지로 떠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강제 규정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너무너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아예 강제로 규정을 만들어서 문제 자체를 만들지 말자 이런 주장인데요. 경실련에서는 뭐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때 층간소음을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제안을 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 있는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법으로 통제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좀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군요. 정말 좀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택한 해결법은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갔어요? 네, 이사를 결국 갔습니다. 뭐 이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나 이 하루 꼬아 세면서 저도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사자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지금 억지로 좀 떠안고 가는 상황이라서 이 갈등을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건당국이 독감 치료제를 먹은 뒤에 이상 반응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최소한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시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같이 있어야 합니까? 네, 이상 반응에 대비를 해서 환자 보호자가 최소 이틀. 최소 이틀. 네, 이틀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주의사항을 안내를 하면서 이 권고한 내용인데요. 인과관계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독감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와 특히 청소년에게 드물게 경련과 또 선망 증상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추락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먹은 후에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환자 곁에 적어도 이틀 동안은 함께 있으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상 행동을 하는 원인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뭐 독감 바이러스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치료제 때문인지 또 아니면은 바이러스와 치료제의 결합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이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정확한 원인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특히 뭐 이 독감 환자는 물론 임산부 또 수유부가 이 독감약을 먹어야 할 때는 세심하게 좀 더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눈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이 맑고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좀 있고 어제보다도 대부분 좀 내려갔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두 자릿수가 많겠고요. 서울이 11도, 세종, 강릉 12, 대전, 광주, 대구, 부산 13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은데요. 내일 낮 기온이 서울 16도, 토요일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낮 기온뿐만 아니라 아침 기온도 대부분 이상 고온 현상을 이어가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해안은 건조특보와 강풍특보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대기질이 하루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청정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0.8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제 내린 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터널을 들고 날 때나 교량을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신갈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매성 휴게소에서 비봉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평택 진출로 이용 쉽지 않으실 텐데요. 국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 1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4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1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출당 청원을 진행하던 중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삭제했습니다. 오늘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당내 상황을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께는 항상 친 이재명계 좌장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연배는 정 의원님이 이 대표보다 조금 위신데 사법연수원 동기에 35년 지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좌장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정치인 이재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매우 의지가 강하고 매우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려운 그 성남의 시민들과 함께 해온 그 출발부터 또 시장 또 경기도지사로서 보여줬던 그의 유능함들 또 서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 저는 뭐 공감하고 있고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사법 리스크에 좀 휩싸여 있어요. 이게 당에도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방탄 정당이다. 이런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이 갖고 계시죠? 아니 지금 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선거에 당선됐고 올해 취임했습니다. 지금 뭐 1년 넘도록 대한민국의 최고 유능한 검사들을 뭐 지방검찰청 수준 이상의 팀으로 짜갖고서 지금 뭐 수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다 의혹인데 물론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 그 진술도 되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검찰발 그냥 검찰 리스크고 이제는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 최근 현안 짚어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또 제3지대 이런 걸 거론하면서 신당 창당설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출당 청원 관련한 질문이 나오니까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 존재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 지냈고 또 도지사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당대표셨고 또 대선 경선에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키워주고 또 고향과 같은 민주당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의 어떤 절박성 때문에 지금 당대표와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분열시켜 갖고 총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신당 창당을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받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명분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 임하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반 이재명을 묶어갖고 신당을 만든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네. 네. 아울러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른바 총리 3인방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반 이재명 연대 구축할 거란 뭐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또 뭐 그럴 경우에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 키워냈고 민주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 또 총리들 다 지내셨고요. 저는 뭐 그분들이 민주당이 분열돼 갖고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당내 분열 조짐이 이제 가시화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제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통합 또 당의 단합은 어제 최근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당 안팎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가결파라고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청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본인이 단호하게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된다. 또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된다.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저는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하셨고 저는 뭐 일각에서는 어떻게든지 민주당의 분열을 바라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원칙은 어떻게든 당을 통합해 갖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한 원칙입니다. 네. 네. 그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누구와도 대화할 것 이런 얘기도 어저께 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직 특별한 생각 없다. 네네. 이게 좀 아직 좀 이렇게 다가오기가 좀 껄끄럽다 그러나 신중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이낙연 당대표와 그 가까운 분들의 생각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런 면에서 서로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기회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 작업들 또 공천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곧 전략공천위원회가 또 구성될 것이고 이어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이낙연 당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뭐 이 대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총선의 승리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 와중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른바 플러스 이른바 가결파 5인과의 회동 일정을 짜고 있다.
실제로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건 뭐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짠다는 얘기는 들어온 바가 없고요.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는 다 동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변에서 저는 뭐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또 이런 분들 가까운 분들이 어쨌든 만나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있잖아요. 네네. 뭐 이재명 대표를 거듭 압박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제 당 대표 리스크 거론하면서 당을 소수화하려는 극단 세력 제어하고 행동해야 한다. 뭐 늘 해오던 요구지만 또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들을 끌어안을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나요?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당에서는 뭐 한 70명, 70명 정도의 의원도 본인들과 동조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당내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보다는 당의 단합, 당의 통합에도 방점을 두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은 절차에서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극단 세력들 소위 말하면 그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또 그러나 그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거지 그분들 좌지우지되는 상황도 아니고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회의원도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의정 활동 잘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당원들이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보다는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어요. 이어서 이상민 의원 지역구 대전 유성을 지역 시구의원들 이제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의원의 추가 탈당이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탈당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5번의 국회의원 중 4번은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나가시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해 갖고 그동안에 모아졌던 모든 비난과 비방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쏟아내고 나가셨어요. 유감이세요? 예, 저는 뭐 좀 약간 서운합니다, 사실. 네. 그럼 민주당에 남아있는 과거의 동지들은 어떤 입장에 있겠습니까, 사실. 좀 안타깝고요. 다만 거기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당 간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던 시의원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도리로는 마땅치 않은 거죠, 사실요. 이 와중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상민 의원 탈당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 국회의장 가려고 탈당했다. 이렇게 비난을 이어가자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들 초선 의원들을 학폭 가담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양쪽 다 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의원도 고민 끝에 탈당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뭐 정책 선택을 그냥 존중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걸 우리가 비난한다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조응천 의원도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어떤 게 그게 그럼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에서 뭐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그 선거제 개편 문제, 특히 비례대표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제 또 다른 갈등 요소고 이제 논란의 요소잖아요. 당 일각에서 이제 대선 공약을 지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란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양당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거대 양당이 유리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움직임을 지금 양당 지도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저는 그 연동형과 그 병립형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좀 반대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준연동형이 굉장히 국민의 어떤 표의 등가성, 대표성 또 비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실시했지만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위성정당을 막을 법률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나온 법안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것이 연동형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거기에 나온 분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병립형으로 갔을 때 지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여야가 좀 간격을 좁힐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로 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측면도 논의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준연동 형제로 그냥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만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정당이 난립해갖고 오히려 정치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야가 어떤 제도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지 차선책이라도 아니면 차악의 대책이라도 세우는 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당 중앙위원회가 공천 룰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박영진 의원이 중앙위원들에게 하위 평가자들 페널티 강화 건 부결해달라 이런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박 의원 얘기는 개정 자체가 당헌 위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헌을 특히 공천에 관한 당헌을 선거 1년 전에 확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거 당헌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 자체를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다고 하면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다만 지금 좀 아쉬운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그 장벽이 너무 큽니다.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4년 동안 당원들 관리해 왔고 당원 명부들 다 확보하고 있고 조직들 관리해 왔는데 신진들이 어떻게 경선에 이기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산인데 사실 하위 10%에 대해서 20% 감산 갖고는 안 된다. 30% 감산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 최소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가는 분들은 30% 정도의 페널티를 줘야 그래도 신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 자신이 보기에는 30% 감산 갖고도 신진이 가산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박영진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법원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상당 부분을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에 관한 건데 이게 다시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이른바 검찰의 칼끝이 향하게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김용 부원장의 피의 사실의 핵심은 대선 자금으로 8억 7천 받았다는 겁니다. 2억 7천을 유동규가 중간에 착복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6억이 이제 김용 대변인 밭에 썼다는 건데 전 유동규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만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직접 관련된 혐의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쓰였다고 하는데 검찰이 1년 반 동안 이 대선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지난 1년 이상 이 대선 자금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돈을 받아서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는 당연한 겁니다.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경찰 설명은 승용차 트럭이 동시에 차선 바꾸다가 이제 충돌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여권 일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이게 진짜 우연일까? 하태경 의원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극단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측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지나친 강압수사 별건 수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만 생기면 다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분명 차량 CCTV 봤을 때 유동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갖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그야말로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나쁜 어떤 술책이다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향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답례품도 골라보세요.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와 24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애들이 집권하면은 못 찍게 하거든요. 뭉치.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강운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22마리가 이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식사를 언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체크를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10시 한 반쯤부터는 이제 오전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이제 하원 준비해서 3시 반에 이제 하원을 시키고 있죠. 저희가 반려견 유치원을 한다고 하면 뭐 변이나 치우면서 뭐 돈 번다든가 뭐 이런 약간 아직 좀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걸 이제 습득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지만 그냥 반려견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보호자님들이 하네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하네스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차는 줄.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 산책을 나가면 뭐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한 후에 하네스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12월의 7번째 날,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눈 소식은 없고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꽤 떨어져 있고 영하권으로 내려앉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현재 0.9도고요. 일부 춘천이나 파주, 강화, 대관령 등지로 아침 기온이 영하 2, 3도대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다시금 오르면서 어제만큼 높아지겠고요. 두 자릿수를 회복하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낮 기온 오늘 예상되고 전국이 9도에서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서울이 11도, 세종, 강릉 12,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낮은 오늘보다 무려 6도에서 8도나 오르면서 크게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내일 이번 주 중 서울은 가장 높아 무려 16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도 14도를 유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틀간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는 현재 동시에 발효 중인 곳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해안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하루 만에 대기질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0.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정부가 10년 안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유재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2,900여 명, 하루에 35명입니다.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을 우리가 자살률을 보통 인구 10만 명당 1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 숫자로 하는데요. 네. 그게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만 명 그랬을 때 25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2배가 훨씬 넘네요. 2배가 훨씬 넘는 거고 뭐 두 번째 OECD국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많은 국가하고도 뭐 10명 가까이 차이 날 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나는 1등이고 그것이 또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년 훨씬 넘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높은 자살률의 원인 학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자살하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크게 봐서는 일단 우리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것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게 연령이나 또 지역 또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으로 몰리지 않도록 혹은 극단으로 몰렸을 때라도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래도 자살로 사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주요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에 지금 우선 청년에 대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네. 조금 더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임기 내에 지금 100만 명까지 이제 상담을 이제 제공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도 청년층이 위주인가요? 이거는 아마 청년층만은 아닐 것 같고 네네. 직장인들도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장년층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하는 거였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중증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정신응급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데 급하게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 응급 상황일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것처럼 네. 정신적으로도 응급 상황일 때 도움받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정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좀 되고 나서도 지역사회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온전한 그런 회복이 되기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확충하겠다는 것들이 있었고 뭐 또 인식 개선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그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이제 대통령 산하의 그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관리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이제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자살률로 나타나듯이 국가가 좀 책임지고서 어떤 그 지켜주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가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네. 뭐 대중들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좀 맡겨뒀던 좀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좀 국가가 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뭐 문제의식을 보인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체계가 갖춰지고 지속적으로 돼서 좀 국가의 국가 책임제 같은 이런 것들이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여러 가지 하겠다고 이제 말은 하고 여러 가지 뭐 기부도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게 실용성 있게 시행되지 못해서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칠지 사실 좀 약간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실효성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요. 일단 그 정부 정책 내용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청년의 한 해 검사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이처럼 청년층 정신건강이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주로 주요한 정신질환들이 발병을 한다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발병을 했을 때 이걸 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감추고 또 치료가 늦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은 사실 그 자살이 이 시기에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실 다른 이유로 죽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 1위가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하면서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우울증이나 이런 빈도가 높아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좀 주목하겠다는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잡아냄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 목숨도 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겠죠. 예.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늘린다는데 우선 그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우울증은 그야말로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비관적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는 것이 우울증이겠고 이게 뭐 마음의 감기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살 사고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울증은 이런 우울증과 함께
이제 반대의 기분, 그 기분이 너무 들뜨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기분의 변동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이제 조울증이 되겠고요. 네. 돌연병은 이제 기분과는 조금 다르게 기분도 뭐 약간 저조해지긴 하지만 우선 생각, 또 우리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인식,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현병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검사 질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이점 혹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감춰졌던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뭐가 뭔지 몰랐었던 이런 문제들을 검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사실 그 이런 일반적인 검진에서 사람들이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많이 발견되고 할지. 예, 솔직히 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이런 질환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겠고, 네. 어쨌든 좀 일부라도 발견되는 사람들을 이제 조기의 치료로 이제 연결해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문제나 파장을 이렇게 줄이는 것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진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 게 좋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또 설문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기 보고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이걸 다 드러내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설문지로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잘 구성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본인이 잘 모르는 문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혹은 감추고 싶은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정신 건강에 관한 문제가 이게 뭐 단기간에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 치료 계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검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사람들을 걸러서 그분들을 이제 상담으로 연결을 하고, 그 중에서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받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겠는데, 사실은 그거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뭐 적어도 수만 명의 이제 제3자가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을 매년 단기간 내에 이제 분석해서 평가해서 상담을 해서 적절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건가, 그리고 치료를 또 어떤 식으로 제공할 건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참 듣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부는 상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담을 뭐 임기 내 100만 건까지 하시겠다고 이제 한 건데, 이걸 이제 누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사실은 참 문제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가 문제인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단기 상담 치료를 표준화된 10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그런 그 치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큰 효과가 봤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상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건가. 왜냐하면 이 상담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치료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들이 제공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많은 연구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병원에 가지 않고도 뭐 전 연령대가 좀 더 쉽게 정신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궁금한데요. 예컨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SNS 통한 간단한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자신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은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해서 나 우울증 심하게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서 그런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함께 그 후속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영국에서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네.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런 치료를 받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개입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많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그런 검진을 대대적으로 하고 많은 그런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와는 다른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식 변화도 병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 정신건강 관리받는 걸 무슨 숨겨야 되는 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현대인 대다수가 크고 작은 정신적 문제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히 진료받고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는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그런 상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의심되고 했을 때에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취업이라든지 결혼 뭐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과거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던 그 경험이 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그런 배려가 이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외국의 경우 같으면은 이제 고위공직자나 네. 혹은 널리 알려진 연예인 혹은 뭐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서서 내가 이런 질병,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서 극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키는 대중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있고요. 유명인들이 대중들을 설득한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 예를 들어서 호주의 그 총리였던 분이 네. 현직을 감당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와서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솔직하게 내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더 이상 현재직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시면 내가 치료를 열심히 잘 받고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이 창피하거나 어떤 낙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알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직자나 이런 좀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좀 나타날 때 인식 변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문 2개만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 실효성 부분인데요. 한 예로 전 국민 정신건강 돌보려면 이제 전문 인력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도 환자 포화 상태인데 환자가 대폭적으로 더 늘면 양질 진료나 심리 지원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양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국가에서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 서비스, 상담이나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고 네.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이제 바우처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담자의 나이도도 다를 것이고 성별도 다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배정을 하거나 이런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 바우처를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상담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상담자들을 자격을 갖춘 상담자들을 이제 많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군요. 절대 단기간 내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단기간 안 된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제 의지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진짜 실제로 이제 나타나려면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대통령 그 직속 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충분한 예산과 인력 이 따라가야겠죠. 그렇군요. 것들이 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능 저하를 일으켰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죠? 예, 이게 국내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일부 승소를 거뒀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민사고요. 어제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 코리아 등을 상대로 이제 20만 원씩 달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애플이 각자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심에서는 6만여 명이 참여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6만여 명이 다 졌어요. 근데 이제 이들 중에 7명만 남아서 이제 항소를 한 건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먼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 운영 체제, 그 iOS라고 하죠. 이 업데이트를 했더니 성능이 저하됐다. 뭐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런 주장을 또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애플 측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 관리를 향상하고자 한 것이다.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에서 먼저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2018년 3월에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선 거고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6만 2천여 명이 한 1인당 20만 원씩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 요구했던 사건인 겁니다. 네. 1심에서는 소비자들 졌는데 2심에서 일부 승소했어요. 네.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했나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 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네.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이 소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상당히 있었다. 이 주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뭐 앱 실행을 지연시킨다? 근데 이건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고 그 점을 재판부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어쨌든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애플 측이 충분히 이런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지했어야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완전 승소는 아니고 일부 승소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 재산상 손해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 조절 기능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의 뭐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가 된 건데 업데이트로 이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지금 뭐 그래도 좀 억울하다 이런 건데요. 결코 일부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앞으로도 뭐 고객이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랬고요. 관심은 이제 대법원 상고 여부인데 이거는 애플 코리아가 아니라 애플 미국 본사가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체 정부부처에 발송을 했어요. 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근데 일부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겸직 실태 관리를 강화하는 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한 건데요. 공문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체 노출이나 비속어 사용처럼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금 이제 신체 노출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 공무원이 15기간에 인터넷 성인 방송 활동을 하면서 신체 노출을 했던 사실이 이제 적발이 됐어요. 네네. 이 때문에 공직사회 경고등이 켜진 거군요. 예. 말씀해주신 그 분은 이제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제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식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는데 그런 행위들이 겸직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거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은 엄연히 다른 게 공무원은 철저히 A부터 Z까지 국민 세금으로만 이렇게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격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 만큼 신분 보장과 안정성이 주어지는데 그걸 만족 못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노출뿐만 아니라 영리행위 그 얘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간혹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준 사례들이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을 해서 이 부서장과 기관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2년. 예. 또 그 개인 방송, 이 그 소위 말하는 유튜브 말고 이런 이제 무슨 실시간으로 개인 방송하는 그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0년부터 매년 허가를 받도록 지금 강화가 됐습니다. 또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송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서 중앙 국가기관 49곳 이게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얼마나 되냐 한번 봤더니 3,270명. 3,000명이 훌쩍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네요. 분들이 내가 겸직을 좀 해보겠다. 이 겸직이라는 건 이제 뭐 유튜브에 해당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심사를 했더니 이 정도면 그래도 허가를 해줄 만하다. 나름 그러니까 미리 얘기만 잘 해라. 이게 몰래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에서도 많이 문호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어쨌든 매년 늘어난 추세고요. 문호가 이제 좁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공문이 존재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는 이게 사실 연말이지 않냐. 매년 발송하던 것이었고 최근 또 공직기강 회의 문제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네. 뭐 권익위 발표도 있었고 그런 만큼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보도를 가로수와 전신주가 가로막아 차도로 다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공정해요. 기준을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눈에 띄는 급식카드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어요. 공익민원이나 국민 제안이 거절돼 속상하셨나요? 이제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구제 패스트트랙 적극 행정 국민신청을 이용해보세요. 국민이 신청한 정책 아이디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바꿔나가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 국민의 든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일라디오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야 정치인들이 당면한 정치 현안 토론합니다. 오늘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두 분도 예비 후보 등록하시죠? 네. 일단 정 의원께서는 현역 때 이제 수원 지역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쪽으로 다시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5월 2일 날 목동으로 이사를 와서요. 그렇군요. 예, 이제 양천 카페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역 의원이 거기는 민주당의 황희. 아, 황희 저 장관했던 네, 황희 의원이 예, 그 지역에 예, 예, 탈환하러 이제 국민의힘이 탈환하러 갑니다. 그렇군요. 예. 김특보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평택 현재 평택시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택이 하나가 더 생겨요. 지금 현재 가불에서 가불병으로 하나 더 생겨서 12월 5일 날 선거구 획정위에서 국회한테 이제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지역구로 지금 통보가 와 있는 상태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하나가 더 생기고 하나 더 생기더라도 또 이제 어떻게 지역구가 분할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군요. 예, 12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인데 지금 뭐 사실 지금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해질지가 아직 안 정해져서 사무실 어디다 낼지도 되게 곤란하고 그래서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선거구 획정 이게 미리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이게 1년 전에 하기로 법에 되어 있는데 이 국회에서 법을 계속 매번 어기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 이제 선거구가 이제 획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에 선거구 획정안 초안 국회로 넘겼는데 전북과 서울 지역구 한 석씩 줄고 인천과 경기 한 석씩 느는 내용입니다. 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획정안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특보님,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25조에 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인구수하고 지역 균형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획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좀 하겠고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농산 어촌의 그 지역 균형 같은 걸 감안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네 곳에 줄은 곳을 제시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 안산하고요, 서울 노원, 그리고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 남구 이렇게 네 군데를 의견을 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강남이 빠지고 전북이 들어갔어요. 전북이 들어가고 실제는 원래 처음에 당초에는 4군데가 늘고 4군데가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획정위에서 온 의견은 6군데가 늘고 6군데가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대구 달서구가 사실은 하나가 줄어야 되는데 부천을 국민의힘 줄였어요. 강세 지역이네요. 예, 부천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어든 그 강남이라든지 그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천은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이고 또 강남하고 그 이제 전북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유리한 지역인데 거기가 줄고 오히려 대구라든지 강남은 줄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반박하실 부분이 좀 있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노원도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거 뭐 한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또 반발이 되게 심할걸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석이 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이렇게 말하긴 되게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피해자거든요. 이 선거구 획정, 이 깜깜이. 네.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선거 이거 국회에서 손 놓고 있다가 꼭 눈앞에 닥쳤을 때 선거 뭐 한 달이나 2달 앞두고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후보자들 앞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막 헷갈려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회가 무슨 이거 가지고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할 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지금 반성하고 좀 혼나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깜깜이 선거의 피해 우리 김특보께서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 총선 때 출마했었는데 제가 1.5포인트 차로 낙선했어요. 네. 그때 그 선거 한 달 전에 게리맨더링이 돼가지고 저희 당에 제가 유리한 지역이 갑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의리였는데. 근데 제가 전체 한 1,900표 정도 좀 넘게 졌는데 거기에서 이긴 게 3,000표 이상 저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는 실제로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던 그 경험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원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초가밀 현상, 인구 초가밀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한 것인데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원구가 현재 인구가 50만이에요. 근데 가불병 3군데거든요. 네. 근데 평균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3만 5천이 하한선이거든요. 근데 3군데가 다 하한선은 넘고 있지만 노원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작기 때문에 하나를 준다. 이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원구가 하나 줄었어요. 노원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줄었단 말이죠. 같은 논리로 강남구도 52만이거든요. 거기도 3군데예요. 거기도 인구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구와 강남구가 하나씩 주는 게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 대신에 전북을 줄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조에는 공선법 25조에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의 지역군 유지하라라고 그 취지가 되어 있는데 취지가 그렇다 이거죠. 전북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전북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냥 뭐 막연하게 민주당에게 그 불리한 그 유리한 지역구가 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그 오히려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이 됐는데 그걸 안 줄이고 부천을 하나 줄였다는 거죠.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야 간의 이제 합의라든지 정개특위를 통해서 한번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표현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개인 후보자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늦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서울은 인구가 조금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은 사실 인구가 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경기 인천이 지금 이제 그 더 늘어나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좀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그 지역구 하나하나를 놓고 다 따진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도 지역구 하나하나 놓고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하루 다 가고 네. 제가 이제 피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4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성구,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그다음에 그게 갑을 병정으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아무튼 4개였는데 2016년도 총선에서 총선 바로 앞두고 그 인구가 늘었다 그래서 하나 늘립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가 돼요. 근데 그 피해자가 저예요. 온통.
그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이 세 갈래로 찢겨요.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래서 바로 선거를 진짜 한두 달 앞두고요. 지역이 사라지는. 그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너무 공들여서 예쁜 장미꽃밭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몽골군이 와가지고 막 내 밭을 그 예쁜 장미꽃 정원을 다 망가뜨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몽골 기병이 장미꽃 밭을 망가뜨렸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때 실패를 하고 저는 사실 그 뒤로 지역구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선거구 획정 하루빨리 돼야 된다는 거 확실히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희생혁신안 두고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이제 한 15분, 17분 만에 아주 짧게 끝났어요. 어떻게 이번 회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그 윤 대통령과 그 새롭게 이제 임명되신 그 팀하고 수석들하고 그다음에 이 지도부가 만났잖아요. 오찬. 예, 그 오찬 회동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기현 지도부가 서로 소통도 좀 많이 하고 또 이 부분에 갈등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가는 걸 좀 부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찬 바로 다음에 그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마 이게 오산의 그 오찬과 아니 그 용산의 오찬과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 만남이. 저는 그 워딩에 약간 주목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두 분의 워딩이 되게 거칠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정제돼서 나온 게 뭐라 그랬냐면 그 김 대표가 이랬습니다.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 이에 대해서 또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 정제된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말씀이 뭐냐면 그 서로 이제 합의해서 소통을 많이 해서 갈등을 좀 조정해 다오라는 그런 물론 그거를 뭐 대놓고 얘기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런 분위기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책임 있게 지도부가 나서서 그걸 좀 조정하면 갈등을 조정하면 어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뭐 이런 그런 이심전심으로 그게 통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제가 판단에는 용산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는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공천권까지도 이제 행사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당무위 감사 통해 가지고 그 원내 지역위원장들 중에 46명을 물갈이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당 지지도보다 낮은 현역 의원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 한 2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물갈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전에 중진과 지도부라든지 지도부의 윤핵관들에 대해서 불출마한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잖아요, 강하게. 근데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해서 실제로 그 밑에 깔린 것은 친윤 인사라든지 또 용핵관이라고 불리는 검핵관이나 이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뇨한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안을 그 김기현 대표가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혁신위는 이제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한 험지 출마는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그 전에 이제 명분 있는 시기 지금 이뇨한 혁신위가 너무 급발진했다 뭐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떠밀려 나갈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은 했지만 저는 한 1월 달이나 이렇게 좀 명분 있는 시기를 잡아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대상되는 그 의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총선은 지금 계속 뭐 등판설이 계속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 하고 이제 김기현 그 대표 체제에서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치르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경기도 수원정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거기가 이탄희 의원이 이제 뭐 선거제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아, 거긴 용인이었나요? 네, 아, 용인이군요. 용인죠. 박광온. 예. 박광온. 예. 아, 박광온이군요. 불출마 선언은 그건 아니고 박광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마 의사 밝힌 거 그러면서 험지 출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원 쪽 사정을 잘 아시니까 험지에 해당이 됩니까? 수원은 지금 전체가 다 험지죠. 아, 전체가 다 험지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에 이제 그 지역구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갖고 이제 갑을병정무 하나가 늘면서 이제 제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5개가 다 민주당으로 가요. 네. 예, 갑을병정무가 전부 다 민주당. 그게 2016년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갑을병정무가 다 민주당.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제 핵심은 저는 지방선거 때였다고 보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을 탈환해 왔어야 되는데 시장을 또 탈환하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도 지금 시장도 현재 시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번 총선이 사실은 어렵겠어요. 험지지. 수원이 험지 중에 험지네요. 지금 현재로서. 예. 아, 그런 그렇군요. 가운데 지금 이제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수원 정으로 이제 출마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재 영입되신 분들이 수원으로 이제 가시겠다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승부수를 지금 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같으면 이제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 같으면 뭐 비례대표 편하게 받아가는데 어쨌든 당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 그렇게 험지에 좀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김기현 대표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표명 안 하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영입한 분을 전문가를 갖다 험지 나가라는 게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재 영입하면은 사실은 그 당원이 아니면서 당과는 그 무관했던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거나 다양성인 측면에서 지금 영입하는 측면이 있고 주로 비례대표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데 해당되시는 분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당의 그 성폭력 대체 특위위원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에서 하는 역할들은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학력이 아니라 뭐 과장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대학 잘못도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그 비판적인 취재가 있으니까 지몰이를 한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 특히나 결정적인 거는 그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미투 발언 영상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남자가 돈을 주고 하면 미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안에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가 대리 사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비판이 끊이지 않자 그때 사퇴를 해버렸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을 총선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인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에서 필요하다라면 그냥 입당해서 출마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입장은 아니죠. 뭐 김의겸 의원이나 뭐 최강욱 의원도 다 받아들인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제가 남의 그 국민의힘의 무슨 인재에 대해서 평가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요. 경기대가 바로 그 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정문하고 후문이 지역구가 네, 다르대요. 네, 맞습니다. 장안구하고 이제 영통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수정 교수가 그 정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로 가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역을 나가서 가신다는 거 그것도 여성이 굉장히 박수 받고 진짜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는 일이지 뭐 비판을 받아 왜 비례대표를 안 가고 지역구를 나가냐 이런 비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에서 이분한테 뭐 험지 나가세요. 저는 이랬다고는 보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 경기대 교수의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이 위치한 그 지역에 내가 가서 한번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 박수 쳐주고 드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수정 교수는 사실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용감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정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성의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면 충분히 여기서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격이 앞으로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이수정 교수가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최강욱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셨다가 합당해서 들어온 거라서 인재 영입 케이스랑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물론 인재 영입을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의겸, 최강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받아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그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의 이 디테일한 부분을 공격하실 정도면은 김의겸이나 최강욱 이런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범죄 다 저지르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정도를 국민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들을 갖다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받아준 거잖아요. 큰 틀에서 그것도 인재 영입이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당으로 민주당으로 해서 그 빼지단 두 분 조정훈 의원을 인재로 영입하고 또 이상민 장관도 입당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얘기할 게 이제 많으니까 요 주제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기된 출당 청원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지금 통합하고 단결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부 강성당원들이 이제 그런 출당 그 청원을 한 것인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계속 대표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그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서 결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내리라는 조치를 지금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그 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동안 그 대선 후보로 있으면서 또 그동안 정치하면서 그분을 지지하는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구심점 역할도 또 해주는 것도 정치적 도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수용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출당 청원이 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저는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나가라 그러면 난 나간다 이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나갔을 때 국민의힘은 진짜 좋죠. 국민의힘한테는.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분열이 되면 결국은 본인들이 손해니까 이런 출당 청원 삭제한 거 그 답은 뻔한 거 아닌가요? 이번 일도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연일 직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오긴 왔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과 회동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이제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특보시니까 혹시 그런 계획을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이게 만약에 만났을 때 앙금을 털고 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제 그 기자들 질문에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돌려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말의 취지는 본인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만남만 형식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나면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 그런 조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우리 민주당을 떼고는 정치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선 의원도 하셨고 전남 도지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하시는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라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에서는 무슨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진짜 없다라고 보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 안에서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거를 그 지혜롭게 극복하는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참 그 과거와는 다르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느 당대표가 저렇게 재판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팔 왼팔하는 김용 씨가 법정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수박이라고 또 내쫓잖아요. 이상민 의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경선했던 분이니까. 아니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냐.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분 성격상 적극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2차례 추진이 보류됐던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면은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10인승 곤돌라 25대를 활용해서 시간당 승객 1,600여 명을 실어 나릅니다. 서울시는 환경훼손 등의 우려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2025년 11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